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스스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고생 많이 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 인생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한번 글로 정리하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친애하는 채널에 보낼 생각인데 꼭 영상으로 제작되면 좋겠네요. 글 쓰는 게 거의 처음인데 부족하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5식구였는데 여유가 있진 않고 조금 빠듯한 형편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빠 혼자서 3남매를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눈치껏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라 동생들 보살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마 없이 1년을 살았는데 빈자리가 너무 컸고 생각이 많이 나서 식구들 모두 힘들어했어요. 아빠는 그런 저희 집안에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는데 일주일 동안 진심으로 대해주는 새엄마를 보며 저와 남동생들은 바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데리고 온 의붓동생도 성격이 쾌활하고 착해서 금세 친해졌어요. 의붓동생은 뇌성마비여서 다리를 절고 몸이 불편했습니다. 딱하고 안 됐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밝은 모습을 보고 괜히 동정심을 가진 것 같아 똑같은 동생으로 대해줬어요. 그렇게 3남매에서 4남매로 바뀌게 됐죠. 새엄마와 의붓동생이 찾아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9년의 세월을 즐겁고도 화목하게 잘 보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밑으로 동생들은 초등학생들이었죠. 아빠가 대학에 보내주겠다며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해서 독서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 동생들을 거의 돌보지 못했어요. 새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셔서 마음 놓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죠. 제가 고3 시절을 후회 없이 공부만 하고 있었고 미래는 꽤 좋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부모님이 지방에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사중추돌이었는데 가운데에 끼어있던 부모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부모님이 옮겨진 병원 영안실에 가봤더니 경찰들은 부모님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큰 충격을 받을 거라며 말리셨답니다. 슬픔보다는 충격이 커서 한참을 넋놓고 있었어요. 어린 동생들에게 뭐라고 전해줘야 할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 부모님은 진짜로 돌아가신 게 맞는지 믿을 수도 없었고 머리만 복잡했답니다. 그런데 경찰과 의사, 장례 지도사들이 와서 저에게 빨리 장례식장을 잡으라고 조언해 주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믿게 됐어요. 결국 장례식장에 영정 사진을 올리고 나서야 집으로 달려가 동생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잘 가시라고 인사하자고 했죠. 당연히 동생들은 저처럼 믿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아빠 엄마를 데려와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믿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고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부모님의 발인 날 동생들은 사실을 믿게 됐고 부모님을 향해 하늘나라로 잘 떠나라고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갑자기 떠난 부모님을 놓아주게 됐고 저와 동생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대의 마지막이었던 저는 대학 수능 시험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키우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의붓 동생까지 셋이나 되는 동생들을 두고 대학으로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 근처 한밭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둘째 동생이 다른 동생들을 챙겨서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서 공부를 시켰죠. 저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밥을 차려줬고 동생들 숙제를 확인해주고 준비물을 챙겨주면서 누나 역할을 해줬습니다. 저는 한밭집 말고도 가정부, 건물 청소부 일까지 몸을 갈아가면서 일했어요. 3명의 동생을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려고 고생을 자청했죠. 그렇게 강산이 한번 지나가게 되자 친동생 둘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해서 독립하게 됐고 제가 내준 등록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의붓 동생은 공부에 뜻이 없었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옆에 남겠다고 했어요. 순자 누나, 나는 누나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돼? 형식이 너는 대학에 안 가? 성적이 중간이긴 하지만 수능 시험 잘 보면 너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누나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1년 동안 나 죽었어 생각하고 공부에만 매달려 봐. 대학? 아니, 나는 누나랑 같이 시골에 남고 싶어. 공부 못하는 동생 뒷바라지 그만하고 이제부터 같이 일해보자. 내가 뇌성마비라 일자리 구하는데 조금 불리할 수 있긴 하지만 열심히 알아보면 한 군데 정도는 날 받아주지 않을까? 의붓 동생 형식이는 저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도 알아본다고 했어요. 여러 번 대학에 가라고 설득해봤지만 고집이 있는 녀석이라 생각을 꺾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아예 형식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남 밑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제가 사장이 돼보려는 고민을 해봤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번 돈은 가게 하나 차릴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었으니 가게 월세가 비싸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상가 이곳저곳을 돌다가 시장 안에 들어가서 빈자리가 나왔다고 해 구경을 갔어요. 시장은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니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좋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시장 안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장사 품목은 채소와 과일을 정했고 새벽 경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다 가게에 채웠습니다. 동생 형식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시장 상인들처럼 장사꾼 기질을 실컷 뽐냈어요. 조용한 녀석이었는데 누나 도와주려고 아주 열정적이었답니다. 손님, 달고 맛있는 사과가 한 박스에 2만 원! 맛없으면 환불해 줄게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과일 가게입니다. 구경하고 가세요. 손님, 이리 오셔서 맛이나 보고 가세요. 형식아, 너 그러다 목 쉬겠다. 쉬엄쉬엄해. 누나, 다른 집 가게 상인들도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과일 파는 가게가 많아서 목소리라도 크게 해서 팔아야 한다고. 그래, 그럼 실컷 질러라. 오늘 떼온 과일 싹 다 팔아버리자고. 그럼 누나도 목을 좀 풀어볼까나?
거기 예쁜 언니, 우리 가게에 체리 있어요. 언니 미모 유지하려면 체리가 딱이야. 이거 드시고 피부 고와지지 않으면 내가 환불해 줄게. 빨리 와서 하나 사줘요. 저희 남매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장사를 했고 찾아주는 손님이 많아서 문 닫기 전에 동이 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상인들이 저희 남매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사꾼인데 매일 동이 나도록 장사가 잘 됐으니 시샘과 질투의 눈치와 쓴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답니다. 시장 안에 다른 과일집 사장들이 와서 얼마에 팔길래 이렇게 다 팔았냐고 따지는 날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약속했던 가격 그대로 팔았다고 했는데 더 싸게 팔지 않고서야 동이 날 리가 없다며 시비를 걸곤 했죠. 이 아가씨야, 어떻게 장사를 했길래 우리 가게엔 손님이 하나도 없고 다 여기로 오는 건데? 무슨 수를 쓴 게 분명한 것 같아. 아가씨 손님들한테 가랑이라도 벌리는 거야? 뭐라고요? 사장님 말 조심하세요. 사장님이 장사를 못하는 걸 가지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겁니까? 이년 봐라. 상도덕을 하나도 못 배운 모양이네. 야! 니년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눠먹기식으로 장사가 됐다고. 지금처럼 니년한테 몰아주기식으로 장사가 되지 않았다고. 아, 이제 보니까 대충 알겠네. 니년은 가랑이 벌려주고 니 동생 놈은 뇌성마비 빙쉬는 걸 보여줘서 동정심 유발한 거구나. 그래서 동정심으로 장사를 한 거야. 내 말이 맞지? 어이 뇌성마비, 넌 내일부터 시장에 나오지 마. 저는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동생을 조롱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과일집 사장님에게 꺼지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 막말과 욕설을 뱉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참외 하나를 잡고 그 사장님의 뺨따구를 날려버렸습니다. 어디서 남의 귀한 동생에게 막말을 해? 이 능력 없어서 당신이 모자라서 장사 못하는 걸 왜 여기 와서 따지는 거야? 아, 이년이 돌았나? 참외로 내 얼굴을 날려? 너 지금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 당신만 성질 있는 줄 아냐? 당신이 혓바닥을 막 놀려댔으니 벌 받는 거라 생각하고 계속 쳐맞아 봐. 그 사장님이 저희 가게에 있던 수박을 저에게 집어 던졌는데 두 팔로 받아내고 제가 그 사람의 머리통에 집어 던졌어요. 수박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사장님은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서 기절했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안에서 저희 남매에게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의 성질머리와 힘 좋은 걸 알았으니 아무도 덤벼들지 않았죠. 그래서 장사는 매일 잘 됐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겨서 돈을 긁어가며 벌 수 있었습니다. 동생 형식이와 함께하니 마음이 든든해서 재밌게 장사를 했어요. 그러던 중 단골 손님 하나가 저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과일을 사가면서 쪽지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손님? 아, 그거 제 마음입니다. 나중에 혼자 보세요. 그는 과일을 사서 꽁지나게 도망쳤고 저는 한가할 때 쪽지를 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며 호감적으로 느꼈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고백의 편지였더라고요. 그걸 읽고 나니 가슴이 제멋대로 방망이질을 했답니다. 남자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저는 답장을 써야 하는지 고백을 받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튿날 또 저희 가게를 찾아와 준 남자는 이번엔 꽃 한 송이와 고백의 말을 했답니다.
순자 씨,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랫동안 순자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손님,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부끄러우시면 얼른 이 꽃과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는 고백을 받고 싫거나 거부감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형식이가 옆에서 키득거리면서 웃더니 빨리 받아주라고 하더군요. 누나, 동생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렇게 인연이 나타나네. 좋은 사람 같은데 한번 만나봐. 형식이 너 지금 누나 놀리는 거지? 나 진짜 민망하고 부끄럽다. 제 남동생이 보채기도 했고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일단 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장사 끝나고 식사를 하자는 제안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찾아온 남자와 식사를 하게 됐고 비싼 커피도 마시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답니다. 남자분이 인물도 좋았는데 성격까지 착했고 직업도 은행원이어서 능력까지 좋은 걸 알게 됐죠. 저한테 넘치는 남자긴 하지만 저를 좋다고 해줬고 저도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연애를 해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커플은 매일 시장 문 닫는 시간에 만나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하고 나서 그이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상은 했는데 시기가 너무 빨라서 고민됐답니다. 흥민 씨, 우리 겨우 1년 만났는데 결혼을 성급한 거 아니야? 에이,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우리 둘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잖아. 난 순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는 걸 확신해.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장 상인 회장님이시잖아. 내가 눈에 차겠어? 아마 반대하실걸? 아들이 좋다는데 반대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일단 자기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좋겠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말이야. 저는 그이의 마음이 진심인 걸 알았고 저 또한 그이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인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그이가 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답니다. 며칠 뒤 예비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예비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저희 둘이 사귀는 걸 비밀로 해왔으니 며느리 될 사람이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인 걸 처음 알게 됐죠. 흥민아, 네가 만난다는 여자가, 아니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가 저 과일 가게 여자였냐? 네, 엄마. 순자 이렇게 보시니까 참 예쁘죠? 지랄을 내라. 예쁘긴 어디가 예뻐? 저 여자 시장 바닥에서 성질머리 더럽기로 소문난 여자야. 다른 과일 가게 사장들하고 사이가 엄청 나쁘다고. 나한테 컴플레인을 몇 번이나 해서 골치가 썩던 여자란 말이야. 이봐, 과일 가게 사장 아가씨. 양심을 밥에 물 말아 먹었어? 감히 상인 회장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어머님, 상인들이 저에게 덤벼든 건 제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시비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흥민 씨랑 결혼할 만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저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뭐? 어머님? 이게 가지가지하네. 누가 네 어머님이야? 가방끈 짧고 트센년을 내가 며느리로 드리고 싶을 것 같아? 이 결혼 말도 안 되니까 당장 끝내.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자
예비 시모가 안방으로 가서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흥민 씨는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어떻게든 허락을 받을 테니 그날은 일단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저는 어떻게 예비 시모의 마음을 얻어낼지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마음을 닫아두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벌이겠어요. 그냥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단식 투쟁을 하며 예비 시모와 대화를 단절했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허락을 받으려고 무식한 방법을 택했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흥민 씨는 저와 결혼하는 것이 인생 마지막 소원이라며 예비 시모와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저희 과일 가게를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그래. 내 아들놈이 하도 멍청한 짓을 해서 와봤다. 너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은 거냐? 네, 어머님. 흥민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회장님, 저 잘할게요. 정말 잘하는 아내이자 며느리가 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에휴, 그놈이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다니. 정말 짜증나니? 예. 그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내가 조건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네, 그럼요. 흥민 씨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조건을 제시하지. 저기 안에 있는 자네 남동생 말이야. 다리를 저는 뇌성마비 동생. 네? 제 동생은 왜요? 왜긴 왜야. 저 동생이 아무래도 우리 집안과 엮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집안에 빙신이 있으면 안 되지. 친척들 알면 쪽팔리다고 난리칠 거다. 물론 나도 뇌성마비 등신과 식구가 되고 싶지 않고 저놈을 독립시키고 연락을 끊고 지냈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제시하는 조건이야. 뭐라고요? 회장님, 제 동생하고 연을 끊는 게 조건이라고요? 얼토당토하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내 아들이랑 결혼은 못하는 거로 알겠다. 더 할 말 없지? 회장님,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흥민 씨랑 헤어지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생을 버려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 나는 빙신 하나 버리고 오면 받아주려고 했는데 감싸도는 거야? 들어보니 네 친동생도 아니라며? 을붓동생을 버리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날뛰는지 모르겠다. 그래, 네 등신 동생이랑 평생 과일이나 팔면서 지내라. 예비 시모가 동생에 대해 막말을 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말에 저는 흥민 씨와의 관계를 모두 접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동생 형식이가 다행히 가게 안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어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천만 다행이었죠. 형식아, 정리 다 했어? 우리 오늘은 일찍 문 닫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왜? 힘들어? 컨디션 안 좋으면 먼저 들어가 쉬어. 나 혼자 장사해도 돼. 아니다, 그냥 장사하자. 장사 끝나고 만나는 거 먹으러 가자. 누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 그냥 먼저 들어가서 쉬는 게 어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머리가 지끈거린 거니까 두통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다행히 동생이 아무것도 못 들은 것 같아 일부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고
저에게 예비 시모 제안을 거절했다는데 무슨 제안이고 왜 거절했는지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역시나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이는 눈물로 사정하며 예비 시모가 무슨 말을 했건 무시해버리고 둘이 살림부터 차리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져. 그냥 그렇게 해. 순자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난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거라고. 죽겠다는 소리를 하려는 거야?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하니까 빨리 다른 여자 구해서 장가갈 생각해. 괜히 나한테 찾아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무슨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안 같은 거 포기하라고 일러주고 너랑 부부가 되고 말 거라고.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동생은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누나, 옳은 결정을 한 거야? 후회하지 않겠어? 물론 흥민 씨를 놓친 건 후회할 일이지. 하지만 결혼은 별개의 문제야. 내가 회장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니 포기해야지.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사를 열심히 하더군요. 그런데 이틀 뒤 새벽에 일어나 동생 방문을 열었는데 이불이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바닥에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편지를 읽어봤더니 글쎄 이 녀석이 예비 시모가 뇌성마비 동생과 연을 끊으면 결혼 허락해 주겠다는 걸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사라질 테니 꼭 사랑을 쟁취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편지를 찢어버렸고 과일 가게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먼저 동생에게 연락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고 마음이 시켜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제 동생이 뇌성마비고 가출한 걸 일러줬더니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생이 갈 만한 장소가 있는지 물었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남동생이 어릴 적 한 집에 살던 아저씨가 있다고 했어요. 동생의 친부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저희 집에 왔을 때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죠. 저는 그 아저씨의 연락처를 찾으려고 다시 집으로 달려가 동생의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연락했더니 그분을 만나러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네요. 저는 바로 주소를 물어보고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동생의 지인의 집에 도착했더니 남동생이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찾았네. 형식이다. 누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누나,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누난 여기 오면 안 됐어. 흥민이 형이랑 결혼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거 알잖아. 야,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아. 내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동생까지 버려가면서 시집을 갈 거라고 생각한 거냐? 누나, 까놓고 말해서 내가 친동생도 아니잖아. 나 때문에 누나 발목 잡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난 누나한테 짐만 되는 존재니까 여기까지 하자. 날 보내줘. 여기 계시는 아저씨가 일자리랑 지낼 원룸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어. 네가 왜 남한테 신세를 지는데? 누나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냐고? 당장 나와. 누나는 흥민 씨랑 결혼 안 해.
네가 아니어도 그 회장님 며느리가 되기 싫단 말이야. 제가 확실하게 마음을 전달하자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했습니다. 뇌성마비인 자신에게 헌신한 제가 불쌍하고 앞길까지 막는 것 같아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고 사과를 했죠. 저는 동생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따귀 한 대를 날려줬습니다. 야, 이제 정신이 좀 드냐? 한 대 더 갈겨줘? 누나, 내가 어리석었어. 맞아. 누나한테 받기만 했는데 도망 나온 건 멍청한 짓이야. 가자. 가서 내가 누나한테 받은 거 100배 이상으로 돌려줄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어서 짐 챙겨. 동생이 짐을 챙기는 동안 동생을 받아주기로 한 지인 어른한테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른은 너그러이 봐주시며 언제 한번 저희가 일하는 시장에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네요. 그렇게 가출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일상을 보내는 데는 딱 하루가 걸렸어요. 동생과 하루 푹 쉬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과일을 떼어 일터로 돌아갔죠. 그런데 저희 남매의 일이 시장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 회장이 예비 시모가 뇌성마비 동생을 버리고 오면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이 시장 내 모든 상인들과 손님들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회장님이 저희 과일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야, 순자 너! 시장 바닥에 소문 다 내고 다닌 거냐? 네? 무슨 소문이요? 몰라서 모르? 내가 네 등신 동생 버리고 시집 오라고 한 거 여기저기 일러 바쳤냐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온통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전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겠어요? 네가 아니면 누가 소문을 내겠어? 그리고 네 등신 동생이 알아서 집을 나갔는데 기어코 찾아내서 데리고 왔다며? 넌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등신 동생을 데리고 온 거야?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은 거냐? 네, 이젠 확실하게 제 마음을 알겠어요. 회장님 같은 분 며느리가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할 테니 흥민 씨를 포기하는 게 100번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 내 아들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아주 반갑구나. 그런데 내 아들이 계속 여길 찾아오겠지? 그리고 날 설득하려고 계속 지랄 발광을 할 테고. 아무래도 니년이랑 다리 저는 니년 동생이 여기서 나가줘야겠다. 저희를 이 시장에서 내보내겠다고요? 회장님이라고 해서 상인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계약도 한참 남았고 여길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회장님 아들은 알아서 단속하세요. 인연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깝치고 있네. 오냐, 내가 니년을 쫓아내는지 못하는지 두고 봐라. 아주 개박살을 내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거다. 저는 흥민 씨에게 마음을 접었는데 회장님은 저를 쫓아낼 작정이었나 봅니다. 흥민 씨는 자주 와서 계속 결혼하자고 어리광 부리듯 애원했고 확실하게 끊어내려고 따귀를 날려주고 정신 차리고 꺼지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인 회장이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이거 봐라.
내가 상인 회장이라는 걸 까먹은 모양인데, 난 마음 먹은 건 다 할 수 있어. 네 과일 가게가 이 시장에 방해가 되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퇴출 서명서다. 모두가 사인해서 니년 남매는 끝이라고. 난 이걸 공무원이랑 시장 건물 주인에게 보여주고 절차를 밟을 거야. 권력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그러게 애초에 내 아들을 넘보지 말지 그랬냐. 퇴출 서명서요? 그런 걸로 사람을 내쫓겠다? 정말 회장님답네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묻냐? 내 아들 눈에서 멀어지라고 널 내치는 거야. 곧 쫓겨날 몸이니 가게 정리 잘 해두는 게 좋을 거다. 아니요. 저는 죽어도 가게 못 뺍니다. 회장이 경고를 하고 돌아갔고 얼마 뒤에는 시청 공무원을 데리고 왔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저를 가리켰죠. 또 어디서 사람을 시켜서 제가 먹지 못할 과일을 팔았다는 누명을 씌웠고 손님들과 자주 싸워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증명하더군요. 게다가 모든 상인들이 퇴출을 바라고 있다고 하자 저에게 와서 가게를 정리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아주 당당했으니 회장이고 공무원이고 꺼지라고 소리치며 가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야 이년아, 우리 공무원이 가게 빼라고 하면 빼야 하는 거야. 니년이 문제가 많아서 퇴출당하는 건데 왜 버티고 지랄이야? 회장님 권력을 남용하시네요. 그깟 시장 상인회장 자리에 앉아있다고 자기보다 힘없는 상인을 멋대로 내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왔어요. 제가 먹지 못할 과일을 팔았다고요? 손님들과 자주 싸운다고요? 어디서 되먹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세요? 당장 돌아가요. 나는 절대 가게 안 뺍니다. 그러자 상인 회장과 공무원이 강제 퇴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람을 부르겠다고 겁을 주더군요. 이년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이렇게 장사하고 있으면 안 되지. 말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니년을 쫓아낼 거야.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 가게에 손만 대봐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뭐야 이년아? 애미애비 없는 년은 다 너 같으냐? 오라질년, 이거나 처먹어! 회장은 바구니에 담겨있던 바나나를 제 얼굴에 집어 던지더군요. 이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참외 하나를 들고 회장 면상에 날려줬습니다. 비틀거리던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작자는 증거 사진을 찍더군요. 저를 쫓아내려고 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이 어딘가에 연락을 하려고 하자 누군가 그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회장을 내려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바로 남동생이 가출했을 때 찾아간 어른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니 이말년 씨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나 기억 안 나. 아이 저기 계신 형식 도련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기사야. 당신이 식모로 일하던 주인집 도련님이라고. 아이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아이 식모 아줌마. 자네를 먹여주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집안의 아들 식구에게 이런 짓을 벌여도 되는 거야? 뭐? 도련님? 그럼 이년 남동생이
내가 일하던 집의 아들? 아이, 그렇지. 이제야 알아듣네. 아이, 누군지 알았으면 바로 인사드려야지. 사과도 하고 말이야. 어르신이 시장에 한번 들려주겠다고 하셨는데 때마침 찾아오셨고 상인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남동생이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식모질을 하던 아줌마였답니다. 형식이나 회장이나 서로 못 알아본 건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 거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운짱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옛날에나 식모였지. 지금은 내가 이 전통시장의 상인 회장이야. 아이고, 식모 아줌마가 많이 컸네. 그래서 갑질하고 있던 거야.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을 가게에서 내쫓겠다고. 말년 아줌마. 이러면 곤란하지. 우리가 도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독립자금 받은 거 기억이 안 나나? 그 돈 덕분에 나나 아줌마나 지금 먹고 사는 거야. 이 운짱 새끼가 그래도 주둥아리를 놀리네? 야, 나는 그 주인 새끼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성공한 거란 말이야. 아무튼 은혜 받은 거 생각해서 이 가게는 내버려 두지. 형식이랑 순자 가만히 내버려 둬.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말년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하면 나도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아이씨고, 운전이나 하던 놈이 돈 좀 벌었나 봐? 양복 입고 와서 날 겁주면 포기할 줄 알았냐? 이 운짱놈아? 아나, 떡이다. 이 등신 남매는 며칠 안으로 정리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거 진심이야? 식모 아줌마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네.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이 두 사람을 지킬 테니까. 어르신과 상인 회장은 남동생 집에서 기거하던 사람들이었고 남동생 친부의 덕을 크게 본 사람들이었어요. 한쪽은 저희를 지켜주겠다 하고 다른 한쪽은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었죠. 운전기사님은 지금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와 동생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자신하셨어요. 당당하게 돌아간 상인 회장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순자야, 그리고 도련님,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릎은 왜 꿇고 그래요? 순자야, 그 운전기사 아들이 검사라고 그러더구나. 시장에서 나에 대한 조사를 한 모양이야. 그래서 공금 횡령이랑 상인들한테 뇌물 받은 거, 시장 운영 수익금, 국가 보조금 이것저것 내가 삥땅 친 걸 걸렸다. 운전기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날 기소할지 말지는 너희 두 사람에게 달렸다고 하더구나. 그 아저씨 아들이 검사라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죄가 워낙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상인 회장이 정치인이랑 다를 게 없군요. 받아 처먹고 빼돌린 돈이 그렇게 많다니.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주고 조용히 덮자고 찾아온 겁니까? 순자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처음부터 널 허락해줬어야 했는데 괜히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뇌성마비가 있는 도련님을 버리라고 했다니 내가 생각해도 끔찍한 년이구나.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하다. 그리고 도련님, 이 미천한 년 한 번만 봐주세요. 주인 어른이 독립자금을 유산으로 주셔서 그동안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제 파악 못하고 막말하고 나댔던 점 사과드립니다. 두 분이 저를 용서만 해주신다면
제 아들과 순자를 결혼시키고 평범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은 피식 웃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였던 상인 회장에게 확실하게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그냥 덮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봐요, 회장님.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특히 내 동생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순자야,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너도 아직 내 아들 좋아하잖아. 둘이 결혼하면 분명 잘 살 거라고. 운전기사님한테 날 가만히 두라고 하고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라. 그리고 도련님도 같이 지내자. 내가 예전처럼 도련님으로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아니요. 우린 당신과 한 식구 될 일 없습니다. 흥민 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둘 수 없어요. 그럼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도련님과 셋이 떠나. 그리고 날 기소하지 않게 하고 계속 상인 회장으로 살게 해줘. 아니, 내가 바라는 건 내 자리 하나뿐이야.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제발 부탁이다, 순자야. 도련님. 여기서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길을 쓰고 인생 살고 있어요. 당신만 특별하지 않다고요. 나는 당신 아들과 결혼할 마음 없고 운전기사님 아들에게 기소하라고 일러줄 겁니다. 용건 끝났으니 당장 돌아가세요. 그러자 상인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우는 소리를 내더군요. 제발 이러지 마라. 나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어. 상인 회장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단 말이야. 앞으로 뇌물 받거나 못된 짓 안 할 테니 용서해줘. 내 아들하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같은 시장 사람으로서 용서를 해달란 말이야. 아니요. 우린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욕하는 인간들은 용서해도 내 동생 욕하는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당장 꺼지세요. 한참 동안 실랑이가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내고 회장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를 설득하지 못하겠다는 걸 알았는지 비굴하던 회장이 이성을 잃고 패악질을 시작하더군요. 바구니에 있던 과일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저와 동생에게 집어 던지기까지 했어요. 더는 내리막이 없으니 막 나가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죠. 동생을 가게 안으로 밀어넣고 저는 회장을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일을 집어던지고 난리치는 회장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회장도 제 따귀를 날렸고 저희는 치고받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저는 손에 잡힌 파인애플로 회장의 뺨따구를 날렸습니다. 엄청 아팠는지 바닥에 쓰러졌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파인애플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속이 시원했는지 저를 응원하더군요. 얼마 전까지 저를 내쫓겠다고 퇴출 서명서에 사인했던 상인들이 응원하는 걸 보니 우습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회장의 면상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머리채를 잡고 시장 바닥을 끌고 가서 인도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제 꺼져. 우리 남매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이 등신 같은 년아. 빙신 동생이랑 잘 살아봐라. 내가 결혼하라고 잘하겠다고 했는데도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니들 내가 장담하는데 얼마 못 가 처절하게 망할 거다. 네 등신 동생은 뇌성마비라 오래 못 살 거야. 내가 저주를 퍼붓고 빨리 돼지라고 물 떠놓고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니년 가게도 금세 망할 거야. 내가 없는 이 전통시장은 곧 불타고 말 거야. 이 아줌마가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했네. 당신은 나한테 진 거야. 제대로 패배했다고. 이 등신년아. 그리고 자꾸 내 동생을 빙신 등신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만 그따위 말하면 혓바닥을 니년 머리통에 붙여버릴 줄 알아. 아이, 억울해. 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난 다른 상인 회장들이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한 거야. 받아먹고 살아도 별일 없을 거라고 했다고. 배운 대로 한 건데 나만 잡혀가는 건 억울하잖아. 그건 네 운명이야. 그리고 검사님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벌할 거니까 그냥 마음을 비워둬라. 이 식모년아. 식모년이라고 하지 마!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야. 식모년을 식모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를까?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는 깜냥이야. 상인회장? 잠깐 감투를 쓴 것뿐이라고, 이 더럽고 추악한 년아. 제 말에 제대로 눈이 돌아버린 회장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덤벼봤지만 악바리인 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풀스윙으로 따귀 한 대를 날리자 힘없이 주저앉아 개거품을 물더니 완전히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주둥이는 살아있어서 욕짓거리를 계속하더군요. 이 애미애비 없는 년, 뇌성마비 빙신놈, 둘이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니들은 머지않아 망할 거다. 과일 가게뿐만 아니라 니들 몸뚱아리를 갉아먹는 암덩어리에 고통스럽게 시름시름 앓다가 되져버릴 거야. 어떻게 아냐고? 내가 매일 기도를 올릴 테니까. 당신이 한 말 그거 그대로 돌아가 니년한테 갈 거야. 감옥 가서 벽에 똥칠도 하고 냉골 바닥에서 자다가 입이나 돌아가라 이년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대 더 갈겨주고는 시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님 아들이 상인회장을 기소해서 조사를 벌였고 계좌 추적을 해서 뇌물, 국고지원금, 공금 횡령한 것들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종합세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계좌에 있던 돈은 압수 조치가 됐답니다. 당연히 상인회장 자리를 내놓고 잡혀 들어갔네요. 남동생 형식이의 지인인 운전기사님이 도와주셔서 화를 면하고 복수를 제대로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사님을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고 검사 아드님께도 따로 찾아가 감사의 말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흥민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감옥에 갔으니 저와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답니다. 순자야, 나랑 결혼하자.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잖아. 아니, 그렇게 못해. 아무리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 난 이미 마음 접었으니까 흥민 씨도 마음 접어. 좋은 여자 만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야. 중간에서 더 잘했으면 이렇게 엄마랑 자기가 원수가 되진 않았을 거야. 아니, 언젠가는 당신 엄마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됐으면 난 견디지 못했을 거야. 비리를 빨리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아무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앞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이는 제가 결별 통보와 경고를 했더니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연이 거기까지니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장 상인회장 자리가 공석이라 상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새로운 상인회장을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들고 저를 추천하더군요. 박순자 씨를 추천합니다. 친한 회장 이말년의 비리를 모두 밝혀낸 창본인 아닙니까? 우리 전통시장은 비리 없이 정직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박순자 씨만큼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며 전혀 관심도 없는 일이라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회장은 상인들이 뽑는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진정시키더군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추가로 후보가 됐고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득표로 상인 회장이 됐어요. 기대는커녕 관심도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에 대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는 뇌물 비리 이런 거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저한테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말년 회장의 뜻에 따라 저를 퇴출하려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겁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지들 말고요. 우리 전통시장 화이팅! 이상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치고 단상에서 내려왔고 쏟아지는 박수갈채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동생 형식이는 자랑스럽다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누나는 잘 해낼 거야. 이게 다 네 덕이야. 그 운전기사님 아니었으면 우린 쫓겨나서 다른 일 하고 있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착하게 사셔서 그런 덕을 본 거지. 누나 또한 착한 사람이어서 많은 덕을 본 거고. 상인들이 퇴출 사인하고 이말년 회장 편을 들었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 다들 밥줄이 달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자고. 아무튼 축하해요, 상인 회장님. 앞으로도 이 동생이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과일 가게는 평생 문 닫을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장사꾼이자 상인 회장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권력을 휘두르고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니 모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전에는 저와 동생을 무시하던 상인들도 바르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줬네요. 뇌성마비 동생에게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상인 회장에 오르길 잘했다는 판단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 남매는 매일 열심히 장사를 했고 배필을 만나기도 했어요. 저는 바로 옆 가게 떡집 총각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와 결혼을 했고 동생은 건어물집 사장님 딸과 혼인을 했답니다. 예비 올케는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남동생이 수어를 할 줄 알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정분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모두 각자 가정을 꾸렸답니다. 서울에 올라간 남동생 둘도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뒷바라지 해준 게 고맙다며 목돈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장하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저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일 테니 대견스러워 하시겠죠? 제 욕심이지만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